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항소법원이 판결을 일시적 동결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효력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월가는 대형 악재라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됨은 물론 투자자의 자금이 이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저지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자 국제유가가 일제히 1%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에 중국의 수요 약화 경고를 흡수하며 하락했다 풀이됩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6천 달러 선을 지키며 전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시총 4위인 리플은 이날 0.84% 상승한 2.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권력 남용이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장 마감하기 한 30분 전에 이번에는 항소법원 쪽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다행히 크게 하락하지 않은 채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게 될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특히 코스피 시장이 9개월 만에 2,700선의 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일에 있었던 강세 테마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하기에 참고할 만한 좋은 뉴스는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해 연말까지 최대 33만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의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5가지 정도로 줄여서 함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는 다행히 상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 복원과 관련된 키워드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고요.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마이너스 0.2%로 나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속보치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 상황 속에서 장중에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도지의 수장으로서 특별 공무원 임기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으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있었던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 타임라인대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IE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만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OX를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펜타닐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무역확장법을 사용한 232조나 301조 근거에 관세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구리나 반도체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대로 온다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소법원에서 백악관의 가처분을 인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제동을 걸었지만 이 판결을 잠시 멈춘다라는 거고요. 관세가 적용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에서 어떠한 특정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상호 관세가 유효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동이 좀 걸린 상태여서 어제 특히나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개월 만에 2,700선.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9개월 만에 2,700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게 됐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었죠. 이거는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수요가 상상 초월이다라는 젠순왕 CEO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내러티브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호관세 위법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0시쯤 있었던 금통위 이벤트도 있었죠. 일단은 25bp 인하하기로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크해볼 부분은 경제 성장률 부분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소비랑 투자를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전일장 강세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보면 일단 금융과 지주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사전투표 첫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5,000피에 대해서 재언급을 했습니다. 증시 부양에 대한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게 되면서 특히나 증권, 금융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증시 부양책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렇다면 주주 환원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같은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있었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됐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수수료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자동차 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어제까지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관세 때문에 눌려 있었던 섹터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 2차 전지 쪽이었는데 자동차는 오랜만에 현기차 쪽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관세 때문이 아니라 지금 지주사가 올라가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이나 아니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맞물리면서 저 PBR에 대한 부각이 된 거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이 맞을지 만약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 PBR 부각에 대한 관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전선과 전력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컨퍼런스 콜에서 여전히 AI 수요가 탄탄함을 확인하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도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 쪽 비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선방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퍼에서 블랙웰 시리즈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에는 특히나 더 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했고 특히나 총 마진율이 예상치가 한 70% 내외 수준이었음에도 H20에 대한 비용이 지금 포함이 돼도 61%로 떨어지긴 하지만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가 강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전력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쪽에서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도 강했지만요. 특히나 원전에 대한 강세도 추가적으로 좀 함께 이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갔고요.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건설주까지 특히나 현대건설이 특히나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건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투자하기에 좋은 뉴스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와 관련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6월이 되면 현대차 그룹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풋옵션 행사 기한이 이제 2025년 6월 달이 되면 행사하는 기한이 되게 되는데요. 다시 2021년으로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021년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에 들였던 비용이 1조 원 정도였고요. 비중은 저랬습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한 20% 정도 보유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20%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하고 대신에 풋옵션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풋옵션이 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올해 6월까지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상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지분을 인수할게 라는 부분이 풋옵션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6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장 사전 준비 작업이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장하지 못했을 때 자녀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분 인수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 안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100% 인수를 다 완료한 후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조금 더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렇다면 왜 지분 인수를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승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정도를 좀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보시면 순환고리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을, 현대차가 기아의 지분을,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는 이렇게 고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 상황에서 가장 중점에 놓여 있는 그룹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지배 구조에 있어서 정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는다라는 게 지배 구조 전체 그룹 전체의 통제권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계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하는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아직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하나로 고안되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 인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보수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을 통해서 우선 예정되어 있는 25년 6월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풋옵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100% 지분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IPO를 통해서 상장을 시키고 이에 대한 차익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승계 관련해서 현대모비스가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국산 AI 반도체를 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부분을 보면 국산 AI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494억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해서 NPU 상용화 지원을 나서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AI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GPU인데 사실상 GP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NPU고요. N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의 뇌와 동일한 만큼 계산이나 복잡한 계산도 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 같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퓨리오사 AI가 최근 들어서 메타 관련해서도 좀 이벤트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는 7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죠. 2세대 NPU라고 불리는 레니게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애초에는 단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시장 안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LG랑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 LG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일단 대기업이 같이 붙어주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매출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 전면 통제 이슈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자립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옥죄는 수출 통제를 좀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어나갔던 것 중은 보통 하드웨어 쪽이었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H20 같은 하드웨어 쪽의 수출 통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까지 전면 통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안에서 이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기업들의 비중을 봤을 때 미국 기업의 비중이 거의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제하게 된다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설계해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리를 좀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애초에 설계부터 못하게 하겠다라는 미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술 수출을 특히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게 된다 하면 한국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다라는 답변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중국 업체랑 관련해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승소한 소식이 함께 전해지게 됐습니다. 중국 업체는 선하다인데요. LG 엔솔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하다라는 기업에서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이 좀 나온 거고요. 독일 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선하다 배터리가 독일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선하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배터리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일단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승소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긴 합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만 2차 전지가 하락 추세가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장 안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NH증권에서 나왔던 추가적인 2차 전지와 관련된 리포트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전에 있었던 북미 LFP 계획을 본다면 여기에도 LG 엔솔이 포함이 되죠. LG 엔솔과 삼성 SDI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인데 북미 LFP 계획도 있고 또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가지 정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AMPC랑 관련된 이벤트인데요. AMPC는 이제 제조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32년으로 예상되어 있던 게 31년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시장 안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28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한 1년 정도만 줄어들면서 31년에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제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심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26년 됐을 때 조기 폐지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 특히나 2차 전지 하면 이 캐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구매 세액공제는 폐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캐즘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특히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H증권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는 조정과 반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일지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 안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락 추세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함께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행히 그래도 시장 안에서는 매크로가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9개월 만에 2,700선에 대한 터치가 나온 부분이 참 다행이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뒤이어서 나오는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인 시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지금 1.4%가량 하락하면서 현재 10만 6천 달러 선도 깨진 상황입니다. 10만 5,9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0.12% 소폭 더 빠지게 되면서 2,647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도 0.04% 하락했습니다. 2.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들의 시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들도 시세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솔라나는 2.7%가량 빠지게 되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1.5% 빠지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2.5% 그리고 체인링크는 3%가 넘는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코인 1.27% 빠지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로 1.76%, 시바이누까지도 1.7%가량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좀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현재 4.6%, 5%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 3만 1,000원 선도 겨우 지탱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매입 추진에 대해 대표적인 금투자 옹호론자 피터 쉬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쉬프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연준 자금 기반 비트코인 매입 법안을 역대 가장 부패한 법안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자금을 활용해 미국 정부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쉬프는 이 계획이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대다수 미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며 미국 경제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제도적 채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하느니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이고 또 한은의 본업이라며 다른 기관이 규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발행사 부도나 사고 발생 시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은 장려해야 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은행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하고 하느니 통화정책 범위 내에서 감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는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금융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은 현재 6개 주요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블록당 가스 상한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전체 검증자의 약 15%에 달하는 15만 명 이상이 가스 한도를 현행 3,600만에서 6천만으로 늘리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스는 이더리움 거래와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는 데 드는 연산 비용 단위인데요. 상한이 올라가면 거래 처리량은 늘어나지만 노드의 부하가 가중돼 동기화와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리는 노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EIP4444와 부분 스테이트 리스 노드를 제안했습니다. 노드 저장 데이터를 줄이고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네트워크의 변화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은퇴연금 계좌인 401k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운용 지침을 바꿨습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지침을 이번에 공식 철회한 건데요.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동안 고용주와 플랜 관리자들이 암호화폐 편입을 꺼려온 이유도 노동부가 과거 극도의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노동부는 다시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로리 차베스 드래머 노동부 장관은 투자 결정은 워싱턴 관료가 아닌 수탁자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25억 달러 펀딩을 선언한 지 하루 뒤에 나온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은퇴 자금에 암호화폐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법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자칫 손실이 커질 경우 퇴직연금 관리자와 회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게임스탑이 최근 4,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사업 부활을 노린 시도로 보이지만 시장 반응은 다소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현재 600억 달러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최대 기업이 됐습니다. 게임스탑도 이 전략을 따라가려는 모습이지만 단순한 모방만으론 시장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80개 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의 약 3.4%에 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 매수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페페 밈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페페코인 가격이 단숨에 7%나 뛰었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무려 16억 달러를 넘기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점, 또 밈코인의 우호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페페는 한 달간 60% 넘게 오르며 0.000016달러 저항선 재돌파를 시도 중이고요. 고래들의 대규모 이동도 확인됐고 선물 미결제 약정도 하루 새 11%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만든 밈코인 트럼프에 이어 이번엔 페페까지 거론되면서 밈코인 시장 전반에 새로운 포모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세계 최초로 XRP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총 1억 2,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모 방식으로 조달했는데요. 이 자금은 주당 6.05달러에 2천만 주를 발행해 마련됐으며 사우디 왕자가 이끄는 11홀딩스가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비보파워는 이번 전략을 통해 XRP 트레저리를 설립하고 XRP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리플 이사회 출신인 애덤 트레이드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실행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나왔기 때문에 제도권 수요 확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총 예치금이 무려 1,780억 달러에 육박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2,5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TVL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개별 프로토콜 중에선 에이브가 약 25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 새로운 디파이 서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가장 강력한 킬러 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과 규제가 속속 정비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88억 원 규모의 무이자 채권을 발행합니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125만 달러 단위로 발행되며
이자는 없고 상환 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이보펀드 한 곳뿐인데요. 이보펀드는 메타플래닛의 비트코인 전략을 꾸준히 지원해온 주요 파트너입니다. 메타플래닛은 이번 조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고요. 최근에도 1,004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총 보유량을 7,800개, 가치로는 8억 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세에 따라 메타플래닛 주가도 급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는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실제 보유 비트코인 가치의 5배에 달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실험을 위해 크립토시티라는 파일럿 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아스타나 국제포럼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 프로젝트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적합한 지역을 물색 중인데요. 디지털개발부는 남동부 지역의 과학연구도시 알타라우를 유력 후보지로 지목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이노베이션 기술파크라는 특화 경제구역이 마련돼 있어 블록체인 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부동산 등에서 암호화폐를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쓰는 실험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를 통해 개발자와 IT 인재를 유치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은 CBDC 파일럿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디지털 자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대 100%에서 20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연구원 스민스턴 위드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정점이 22만 달러에서 최대 33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65일 이동평균과 파워 로우 모델을 적용한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작위가 아니라 주기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거 사이클에서도 가격이 추세선을 2배에서 3배 초과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만 위드는 해당 모델이 4개의 사이클에만 기반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도도 확인됐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1년에서 5년 보유한 비트코인 약 40억 달러어치가 시장에 나왔고 트레이더 TXMC는 지금의 랠리가 2013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라며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암호화폐 ETF 결정을 미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의 ETF 전환 요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이 펀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XRP와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알트코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 운용 자산은 약 14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SEC는 현재까지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한 건도 승인한 적이 없고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외에도 프랭클린 템플턴, 21 쉐어스 등 여러 발행사의 신청이 줄줄이 보류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빠르면 2025년 말쯤엔 승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솔라나의 부진 속에 이더리움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5월 2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이더리움이 강세 전환에 들어섰으며 조만간 3,5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6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거래량은 180억 달러, 24시간 기준 0.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상 자금이 솔라나에서 빠져나와 이더리움으로 유입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으로는 500만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2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유입이 200만 달러 미만에 그쳤고 오히려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더리움은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 저항선만 돌파하면 3,500달러까지의 급등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금 흐름과 차트 흐름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단기 추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전일장 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에서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오면서 기술주들을 이끌어줬고요. 또 법원에서 관세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 실적이 반영이 되고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유예가 되면서 관세는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고요. 일단 어제장도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장 우리 양시장 모두 좋은 분위기 이어졌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지수가 또 강했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7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 전거래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돌파를 했었는데 어제도 굉장히 잘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 또 이거 이슈도 있었고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또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2,700포인트를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갈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예. 저는 그저께 상승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눌러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속 상승세가 아마 시장을 전체적으로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들은 현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트레이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조금만 좀 과거로 돌려보자면 일단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시장 자체의 불안한 요소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가 가장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불안 요소였고요. 거기에 따른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약해지는 원화의 약세가 항상 시장을 좀 눌러줬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정상화가 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화는 점점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어저께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투표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분들이 좀 예측을 했지만 금리가 인하가 됐어요. 금리가 인하가 된 게 결국에는 시장에는 또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좀 높은 확률은 아니겠지만 연말까지 좀 본다면 분명히 3,00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의 이제 당장에 계속해는 연속 상승세가 나오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정부도 들어오고 예산안도 편성이 되고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움직여준다면 연말까지 충분히 3,000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리스크가 좀 옅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금 환율이 1,371원대 지나고 있는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조금은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만 외국인 사들이고 있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단 이 법원에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라든지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 시장도 좋은 거였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시장도 그래서 더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대차와 기아도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 완화가 되면 시장에 대한 스탠스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 점 먼저 좀 짚고 가볼까요? 뭐 어제 시장 복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일단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복귀, 그다음에 원화의 강세, 네. 뭐 이런 것도 시장을 이끌었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가장 제가 봤을 때 피날레를 찍었던 건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 제지, 그러니까 관세 부과한 걸 취소해라라는 그 명령 자체가 시장의 전체적인 되게 훈풍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필 우연치 않게도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았고요. 거기다가 관세가 약간 철폐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지금은 관세를 매기는 거나 안 매기는 거나 그 관세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절대로 철폐될 일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에 매겨놓은 관세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일이 없습니다. 멘토님, 그렇지만 연방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재를 거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백악관에서 벌써 항소심을 걸었고요. 항소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관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제재를 건 건 IEEPA라는 법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 비상경제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관세를 걸었는데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건 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거거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연유로 관세를 걸었냐. 현재 미국이 국가적 비상사태다라는 연유로 관세를 건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땐 아니 원래 해오던 거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품목별 관세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킬 겁니다. 지금 이 상호 관세에 대해,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간을 지금 항소를 걸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막고 있다, 이게 또 판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유리하게 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현재 트럼프의 그 공격적인 관세에 대해서 좀 불만 여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 협상권, 그러니까 협상권에 대한 약간 유리한 고점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관세가 다시 제로로 돌아간다라고는 여러분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여전히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파악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보편적 관세까지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주들도 계속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그래도 기술주들 좀 훈풍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었고요. 그 전날에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반도체 주 쪽으로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잘 나왔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쪽 어떻게 좀 받쳐준다라고 보시나요? 반도체는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뭐 보통 조선 방산이라든지 요즘에 원전 쪽에만 이렇게 좀 돈이 많이 쏠려 있을 뿐이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좀 남아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대해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한 선택은 지금부터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의 그 하드캐리 없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 없이도 현재 2,700을 넘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현물을 들어오고 하루에 뭐 5천억, 6천억 정도 아마도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만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액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반도체가 좀 당장 내일 올라간다, 다음 주부터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은 반도체를 꼭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잡고 홀딩해 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 21만 원도 돌파를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사실 여기에 덩달아서 전력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거든요.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AI에 대한 이 산업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려면 전력이나 원전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시대가 좀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력 쪽 또 계속해서 좀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AI 쪽으로 한다면 우리는 보통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약간 하드웨어 반도체만 생각을 하는데요. 늘 제가 이제 짝꿍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 AI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곳. 네. 그게 바로 원전입니다. 우리가 이 스타포인트 시간에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제가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을 하는 거하고 챗 GPT라고 요즘에 자동 완성 기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약간 AI 검색을 하면요. 전력 차이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점점 전기를 훨씬 더 효율적이게 잘 만들 수 있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기를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변압기 쪽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역시나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HD 현대일렉트릭이 과거에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변압기로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의 약간 노후된 변압기 교체 수요에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특히나 전압기, 변압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제가 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은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꿈틀꿈틀 올라오는 시장이 아니라 달리는 말이 위쪽으로 더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내려가겠지, 오늘 너무 고점이겠지 라고 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냉철하게 본다면 현재 원전, 그다음에 전압기, 뭐 AI 쪽 이쪽이 훨씬 더 주도주가 돼서 훨씬 더 탄력적이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좀 차트 보니까 정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좀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일 거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 쪽도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은 이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눌러줄 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눌러주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네, 것 맞아요.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4만 원 넘어갈 때 이제 눌러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루 눌러주긴 했는데 이건 눌렸다라고 볼 수 없죠. 예,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원전은 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눌러주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타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거리라는 표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주, 기존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원전의 테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가는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아직도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지금 현대건설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조금 더 대장주 쪽, 그러니까 원전의 대장주격이 현대건설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산업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원전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원전에는 EPC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역량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 훨씬 더 기술이 좋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현대건설이 전체적인 판을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가 필요하면 원전에 대한 기자재가 필요하면 그거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져다가 쓰는 그런 약간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물론 요즘에 내수 건설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영향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원전 쪽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현대건설 차트 보니까 또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네.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좀 잘 달릴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 이런 AI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잘 가려면 삼성전자가 정말 잘 가줘야 되잖아요.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거 레버리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삼성전자에 그런 호재가 생겼으니 그래도 좀 기대감으로 계속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방금 얘기하신 재료가 삼성전자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 보통 이제 테슬라 뭐 3배짜리, 뭐 테슬라 2배짜리 TSLL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현재 삼성전자 단독으로 ETF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첫날 거래량이 한 7조 원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한 14억 원 정도로 이제 거래가 터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좋냐라고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외에 홍콩 시장에 삼성전자만 단독으로 추가 상장을 ETF지만 추가 상장을 했다라는 게 조금 주목을 받아볼 만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국내 코스피에서만 좀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나요? 약간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똑같이 삼성전자가 1,000원 올랐지만 레버리지는 2배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가 상장했다라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 본주라고 하죠. 삼성전자 본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답답합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뭔가 추세를 틀어올릴 만한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 현재는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모아가도 되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재가 있는 만큼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활력이 돌았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 뚜렷한 상승 모멘텀 받아갔고요. 여기에다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오늘 새벽에는 미 항소법원이 다시 한번 관세 복원을 결정하면서 이 점이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7% 떨어지면서 2,7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1% 하락하면서 7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36% 떨어진 모습인데요. 올해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24%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전분기보다는 25%의 매출 감소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SK하이닉스는 이 엔비디아의 호재 모멘텀에 이어서 어제장 안에서 2%가 넘는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1.4%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만 원 선에서 다시 내려온 모습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에서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 이전에서도 많이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을 울트라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수혜도 기대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0.4%가량 쉬어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1.2% 빠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인 선하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선하다 배터리는 이로 인해서 독일 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KB금융 오늘 1.5%가량 상승세 보이면서 1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1%가량 눌러주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전인 마덱스 2025가 열리고 있었고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에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유럽 방산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장 안에서는 3%대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쪽으로는 오늘 다시 매수세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가량 2% 안팎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미 재판부가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어제장 안에서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수출주, 특히나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트럼프 관세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 안에서 다시 눌러주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2% 하락, HD현대중공업은 1.6% 강세 보이면서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만 0.3% 강보합권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는 1.4%가량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HLB 그룹이 개발한 원료 의약품이 대만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요. 이 점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안에서 많이 올랐었던 이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또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8%, 에코프로는 2.9%
20%가량 다시 약세를 나타내면서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30%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제의 반등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머지 모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파마리서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있을 야스코 2025에 대한 학회 모멘텀 받아가면서 1%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휴젤과 ABL 바이오도 강세 실현하면서 현재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틀간 좀 잘 가서일까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3% 빠지면서 2,700선 그래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요. 코스닥에서는 0.4%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좀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1,370원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은 좀 쉬어줘야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내내 한 5번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같아요. 근데 되게 좋게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인 종목이 순환매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너도 갔다가 나도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던 되게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본다면 되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되게 밥을 급하게 막 먹었는데 오늘은 약간 소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단기간에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늘은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현금으로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는 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오늘 조금 눌러주다가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2,700 이제 넘었는데 오늘 바로 깨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는 좀 보여주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테마, 특히나 어떠한 뭐 투자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강하게 좀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듯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장 오늘 끝까지 지켜보시면 밑꼬리를 달면서 혹시나 양봉으로도 좀 끝날 수가 있어요. 시장은 꽤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은 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현물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콜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쪽에서는 아직도 상방 쪽으로 좀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는 그렇게 흐름은 나쁘진 않겠다. 오늘 하루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200 쪽에서는 역시나 강한 종목들이 달리는 말들이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뭐 조선 쪽에서는 가장 느리게 출발했었던 삼성중공업이 역대급 신고가를 또 경신하려고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산 종목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대로템을 필두로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삼양식품도 오늘 또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저는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삼양식품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화장품 쪽에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APR도 역시나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 흐름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좋아 보인다라는 이유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올라가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저는 어저께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저께 반응이 없던 게 아마도 오늘 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갔고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가 주질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라는 큰형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밑으로 아무리 빠지더라도 같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은 했지만 조금은 쉬어가야 또 달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됐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잘 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 임상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주 쪽으로 지금 금리도 인하가 됐고 같이 덩달아서 좀 수혜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바이오 쪽은 저는 괜찮아 보여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이오는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은 게 바이오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기술이 뭐가 뭐 이름도 어렵고 기술의 이름도 어렵고 한데 방금 얘기하신 AACR의 학회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좀 소기업이 신약 물질을 개발하면요. 글로벌 빅파마라고 불리는 뭐 존슨앤존슨, 뭐 그 밑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뭐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기업들이 기술 계약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다시피 그 알테오젠의 사례를 보시면 주가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쪽의 유한양행도 결국에는 얀센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FDA 승인까지 가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게 바로 이 임상종양학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루닛이라든지 이거는 의료 AI 쪽이죠. 루닛하고 뭐 티움바이오 그다음에 이뮨온시아라고 여러분들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뭐 무조건 기술 이전 계약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고 거기다가 임상 효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임상종양학회를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봤을 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고르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재무제표들이 다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힌트가 되실 수 있겠죠. 아, 루닛이라는 회사는 기술력이 있구나. 아, 티움바이오, 이뮨온시아, 저렇게 종양학회까지 참석을 하니까 기술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이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추려보시면 아,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게 분명히 힌트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임상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 아무래도 있는 기업이라는 점 좀 포착해 보시면서 힌트 받아보시면서 이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바이오 종목들 같이 또 수혜 덩달아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 인하에 또 수혜라고 보는 게 건설 쪽이 아닐까 싶어요. 건설 쪽도 지금 앞서서 뭐 현대건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 쪽도 같이 모멘텀 좀 살아나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건설 쪽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그 금리 인하도 인하인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지금 공급 물량이 확 줄었어요. 건자재라든지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하고 싶어도 공급이 없어가지고 분양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건설주들 중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 내수에 강한 건설 종목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평소에 안 갔었던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현재 GS건설 다음으로 또 괜찮은 게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그 아파트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광주 사고 때문에 영업 정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건설 대장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들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굴착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도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건설 쪽에 기계 장비 쪽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에 기계 장비까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수 심리가 또 살아나고 있다,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쪽으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하기가 쉬운 파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만 우리가 바라보지만 네. 사실은 소비재라는 건 앵커님이나 저나 소비 심리가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청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을 기준해 가지고 100 이상이면은 소비에 낙관적이고 100 이하면은 소비에 비판적인 건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계엄령 사태가 터질 때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7개월 만에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5월 달에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니까 드디어 100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유통,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이쪽에도 분명히 돈이 돌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3사 있죠.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쪽에 대해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돌고 거기다가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내수 증진을 위한 예산안까지 추가적으로 추경이 돌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이 내수 소비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포트에 한 10% 정도 담가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9개월 만에 2,700선 돌파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다 보니까 다시 2,700에 조금 더 바짝 붙어서 2,7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일단 빠지고 있고 현물 선물할 거 없이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쉬어가는데 이 정도 쉼은 건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5월 달에 수급 기준을 보면 외국인이 누적 기준에서는 기관보다 매수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상에서 외인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빠지는 구간보다 유입되는 양들이 재차 좀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환율이 일부 좀 하락세를 좀 당분간씩 유지하는 부분들 특히나 원화 절상에 관련된 기대감이 재차 좀 부각되다 보니까 여기도 해서는 뭐 외인의 수급들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들 중에서 제가 어제 체크했던 부분들이 증시예탁금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현재 한 56조대로 내려갔는데 어제 기준에서 한 57조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최근에 단기 저가 매수 내지는 단기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들 여기 대해서 신용잔고도 소폭 좀 증가됐던 부분들은 아직 체감상 크게 완화된 유동성 규모는 좀 아니지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수급적인 어떤 양호한
지표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일부 하락세, 특히나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도 지금 보합권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점들은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관련된 제동 부분들이 일단 판결 전까지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라는 어떤 발표들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되면서 수급의 정체로 좀 이어졌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상 최근에 단기 상승폭들을 좀 감안했고 그리고 오늘이 좀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의 이런 조정들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한산하다라는 특징이 좀 있긴 하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오늘의 이 정도 반응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근데 약보합 시장에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체크되고요. 코스피도 2,708선으로 조금은 더 내려온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좀 늘었다 하지만 코스피 2,7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강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이 지수를 끌어올렸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아가는 게 좀 더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한 2주 전부터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중소형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대형주 중심의 포트를 확대해야 된다고 좀 강조드렸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주사가 최근에 강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주사가 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종목 안에서 좀 편입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란데 시가총액에 영향을 좀 상당히 좀 주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이 주도 섹터,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크게 수급의 어떤 이 요인들을 좀 크게 좀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주사들의 흐름을 봤을 때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고 좀 판단해 보죠.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더해서 뭐 원전주 그리고 일부 조선주가 다시 좀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속성 있는 수급으로 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좀 보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IRA 조기 폐지 관련된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했고 최근에 소폭 좀 반등을 좀 이뤄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양상 기조들이 주도주는 좀 크게 수급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좀 강한 흐름을 수반하면서 2,700선까지 상승하는데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키맞추기 관점, 전체적인 또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6월달 개별 협상을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은 미국의 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좀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 관세 부분에 관련된 리스크는 일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하반기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특히나 차기 정부가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증시 부양책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봤을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증시 부양 효과에 관련된 기대감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몇 주 전부터 대형주 위주로 펀더 튼튼한 종목 위주로 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덧 또 2,700선을 돌파한 이 구간에서는 그게 그 전략이 또 빛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자라는 쪽에서 무게추를 좀 옮겨주셨고요. 오늘이 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지만 돌이켜서 5월을 보면 2차 전지, 네. 반도체 쪽에는 조금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있고 그러면 그날은 오히려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까지도 강하고 이렇게 시속 게임을 좀 하면서 흘러갔던 분위기가 좀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만약에 6월 달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섹터 안에서의 포트 비중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서 나가야 될까요? 네. 중요한 건 이 수급의 연속성, 과연 단기 상승이냐, 상승세를 조금 더 강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 지주사 같은 종목들, 특히나 원전 섹터 같은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수일 내에 해당되는 갭을 메꾸고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시총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재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이 업황의 노이즈가 첫 번째 없을 것, 두 번째는 실적의 추정치가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탄탄하게 좀 성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을 것,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선행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최근에 상승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정책의 기대감을 크게 좀 반영시켰는데 미국의 이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생산 세액 공제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내포됐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오히려 이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효과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 업황 회복이라는 어떤 이 키워드를 확인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단순하게 정책의 기대감으로만 좀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물론 이제 국내 정책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죠. 다만 그 정책 기대감이 과연 실적을 수반할 것인가라는 미지수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좀 확인했죠. AI 수요가 견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고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블랙엘 울트라의 하반기 양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이 AI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는 뭐 HBM의 밸류체인들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를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은 재차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죠. 네. 사실 뭐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지속 효과들 여기 더해서는 미국발 IRA 관련된 정책 노이즈 그다음에 여기 더해서는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인센티브도 미국 자체에서 좀 폐지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악의 상황들은 좀 넘었다고 봅니다. 2032년에서 2028년까지 IRA 관련된 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겠다. 이 부분이 하원에서 일단 1년 단축으로 좀 끝나게 됐고 세액 공제의 폭도 현행대로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폐지가 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해당된 정책은 뭐 상당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일단은 바닥은 저는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과연 과거와는 좀 다르게 캐즘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저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증가 요인들을 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현재부터는 그래도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특히나 뭐 배터리셀 3사를 좀 기축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HDI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 비중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신재생도 잘 가기는 해요.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도 강하긴 한데 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잘 찍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바닥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을 좀 주셨는데 AMPC는 31년으로 1년 정도 단축이 됐고 구매 관련해서는 구매 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26년 폐지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LG 엔솔 보니까 4일 전 화요일부터는 5일선을 타려는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오늘도 도직 핸들이긴 한데 일단 5일선 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 테마 첫 번째는 지주사 볼 거고요. 다음까지 함께 열어볼까요? 다음 열어보면 증권이랑 은행까지 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주사, 증권, 은행. 어제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기도 합니다. 같이 보면 증시 부양책으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도 5,000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 재언급이 좀 나오게 됐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주주를 좀 보호하고 환원 정책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PBR 관련주 그리고 주주 환원 많이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사실 조선이나 LNG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알래스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조선이나 뭐 강관 쪽도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워낙 많이 좀 짚었던 섹터라 제가 비만 치료제로 좀 바꿨습니다. K바이오 기술 수출이 10조 원 시대 열고 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8.6조 원 정도 터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백도 역시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6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에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데 골고루 올라오는 건 아니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거래량 좀 상위 종목에 개장하고 좀 올라왔었는데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빠지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지주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지주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주요 15개사의 지주사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면 재차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월봉 주가와도 좀 대비했을 때 지금 지주사의 가치 평가가 좀 달라졌던 가장 큰 배경은 앞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법 개정안, 특히나 차기 정부에서에 대한 증시 부양책과 좀 맞물리면서 지배구조 재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단순하게 지배구조가 재편이 되는데 왜 주가가 좀 오르나요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지주사들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회사, 즉 종속회사였던 사업회사들에 대한 쪼개기 분할 상장 내지는 중복사장, 이게 사업 부분별로 해서 계속해서 재차 상장을 했던 점, 특히나 뭐 유사한 예로 좀 카카오를 좀 우리가 좀 예를 좀 그렇죠.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 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을 때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단순한 지분 보유 형태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합산 과정에서 사업 가치가 좀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려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상속과 승계 과정에서 이 주가가 좀 훼손되는 영향들인데 상속과 승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배구조의 상의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주사가 굉장히 주가가 못 올라요. 대표적인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주가가 좀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그런 배경적인 원인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계열의 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상승폭을 좀 가져갔던 원인들은 일단 이 세제에 관련된 부담들이 있고 이런 요건들이 크게 좀 완화가 좀 될 수 있다면 지주의 가치가 다시금 좀 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가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인데 이 부분은 종속회사 즉 사업회사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서 발생됐던 막대한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좀 환수해 가지고 지주사의 어떤 배를 불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뭐 물론 이제 밸류앱 정책을 하긴 했지만 네. 금융 지주사들처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치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재편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현실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인 지주사의 가치를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 상승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일단 이 지배구조에 관련된 재편 가능성 내지는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들을 해소하고 있는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꿈틀된 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도 원래 반도체도 좋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은 상황이고 HD 뭐 현대도 조선주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많이 받고 있고 SK랑 코오롱까지 잘 가요. 그래서 사실 지주사 안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이 좀 네. 되신다면 그 기준을 삼는 게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탄탄한가? 요거로 삼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지주사들에 대한 오늘 주가 흐름들 보면 효성이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네. 있는데 다만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나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또 그러니까요. 선별해서 사는 게 좀 맞을까라는 관점. 저는 이제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서 모든 종목이 좋다라기보다는 네. 지주사별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당 가능 재원이 높아야죠.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익이 안 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숫자가 좀 잘 나오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사업회사들에 대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봤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좋았고 조선 부분에 대한 이익 기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배당 재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지주회사인 하나로부터 상당한 이익 배당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반대로 뭐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이익 훼손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요소가 많고 건설 부분에 대한 악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일부 좀 리스크의 좀 요인이 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배당의 가능 재현들이 높고 자사주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CJ, 하나 같은 기업을 좀 주시를 좀 해보고요.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지주는 유통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점들이 아직은 지주세 가치를 좀 덜 반영시켰던 측면들을 좀 감안했을 때 롯데지주의 경우에도 일단 뭐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관점에서는 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오늘 뭐 딜 같은 종목도 일부 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다 좋은 것들보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좀 1순위로 보고 우리가 종목을 좀 컨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고 돈 잘 버는 종목, 실적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그 탑픽으로는 삼성물산, CJ, 한화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증권이랑 은행까지 본다면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쭉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래에셋증권 TP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2만 원까지 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증권이나 은행도 포함이 될 텐데 시장의 색이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증권주가 일단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정말 말 그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게 된다면 당연히 이익 구조가 가장 활발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섹터가 증권주가 좀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우리가 증권주들의 어떤 이익 개선 기조를 봤을 때 코스피 기준에서 3,000선을 좀 돌파했던 그 시점이 개인들이 가장 많은 트레이딩 자금이 좀 유입됐고 활발한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구성했던 그런 기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현재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증시 부양책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이 거버넌스가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면 오히려 증권주의 경우에는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죠. 맞아요. 지금 오늘 좀 강한 종목이 뭐 상상인 증권이라든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인데 기업 자체를 제가 뭐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인 증권과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사실 뭐 이 전반적인 어떤 수수료 매출 비중이 클까요? 이런 것들에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우리가 좀 거래에 대한 어떤 이 규모가 큰 특히나 개인의 어떤 투자 규모들이 좀 많은 이 거래 증권사들에 대한 선호도 관점에서 뭐 네. 키움증권 같은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이익 가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개인의 수수료 매출 비중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투자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향후에 어떤 이익 기조가 좀 활발한 그런 증권사들 위주로 선별적인 어떤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네. 증권사들에 대한 이익 구조가 개인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을 통해서 이제 반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투자를 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가 손실을 좀 반영시키면서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할 수 있는 우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정기 보고서들, 분기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증권이랑 은행도 지주사랑 같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비만 치료제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약가이나 사인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상황이라서 진짜 호재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호재로 작용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오리지널 관련해서 약가가 하락을 하면 바이오시밀러도 같이 하락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펩트론이나 D&D 파마텍까지 경구용으로 먹는 이런 신약들은 사실 진짜 약가 인하에선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섹터가 약가 인하랑은 전혀 관계없이 찐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 제가 이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관점에서
약가 인하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을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딱 두 국가예요. 두 개 품목이죠. 이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매일 한 번 맞던 이 주사제형제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2세대 비만 치료제로 고도화된 그거 이외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적인 메커니즘들은 계속해서 재차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만 특히나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이 상승했던 배경들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에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약물을 장기간 그 효력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좀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이 제한된 생산량들 관점에서 오히려 판매량을 크게 좀 증가시킬 수 있고 요요 현상들도 상당히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제네릭 의약품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지표 훼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약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수급 정책을 좀 가져간다는 것은 수급 논리 사항에 관련된 뭐 명분을 좀 찾는 그런 원인이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강한 상승 폭대를 좀 반영시키고 있는 비만 치료제 섹터는 크게 임상 성과 관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라면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행 같은 종목이 현재 임상 3상을 추진한 것 이외에는 그 이후에는 현재 임상 1상 단계도 좀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점도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좀 적시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현실로 본다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아직은 기대감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이제 나이백이 일단 상한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아래꼬리 달린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일단 냉정하게 보면 기대감이지만 오후장까지 흐름이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을 하게 됐는데 현재도 지금 파란불 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하면서 2,7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이죠. 0.03% 하락하면서 7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지수가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2,51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90억 원, 그리고 기관은 52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에서도 이제 개인만 물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75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짙습니다. 외국인 678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56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전기 가스업이 2.7%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섬유의복도 1.2%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0.63% 상승해주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오늘 소폭이긴 하지만 0.4% 매수세 몰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좀 그래도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도 함께 상승세에 포함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건설업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2%가량 낙폭 그리고 있는데요. 그간 건설주들이 좀 원전 모멘텀 그리고 대선 모멘텀 받아가면서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일부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기계업종도 1.7%가량 빠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와 운수 창고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운수 창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해운 쪽도 나란히 빠지고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한항공처럼 이런 항공주들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현재 기타 서비스가 1.3%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도 0.8%가량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스코 아마케 개막을 앞두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소식 때문에 이런 코로나 테마주들 혹은 진단키트주들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쪽 강세 나타내고 있고 섬유의료도 소폭이지만 0.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 금융 쪽 0.91% 빠지고 있고요. 비금속과 운송 장비 부품, 오락 문화까지도 오늘장 안에서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6%대 그래도 어제와는 다르게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보합권 속에서 강보합권의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발표에 크게 모멘텀을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조금 엇갈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좀 엔비디아 모멘텀을 안고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1.8%대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또 홍콩 증시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또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56,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좀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전히 AI 전력 수요가 여전히 확인된다라는 이런 언급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조금은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은 2.4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조선주들 안에서도 좀 뒤늦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대로 좀 큰 낙폭 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82만 원 선대로 내려앉은 모습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엑스페릭스가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대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스페릭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주요 계열사와 함께 퓨리오사 AI에 공동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장안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1.6%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드 ADC 행사에 참석을 해서 차세대 ADC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기술로 인해서 마일스톤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ABR 바이오 오늘 장안에서도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태용의 경우에는 SMR용 부품 수주 성공 소식에 힘입어서 1.13%대 강세, 삼육물산도 오늘 1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일신바이오도 1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뒤바뀐 모습입니다. 어제 장안에서 강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1.9%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78%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재 0.17% 상승 전환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2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조금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수출 쪽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에서 2.6%가량 눌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코스닥은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러스권 켜져 있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선물 쪽도 원래 개장했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였지만 지금은 매수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부터 아스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이뮨 온시아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주목해보자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으니까 행사 관련해서 이 두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